139마력 22kgm의 토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출력이 그다지 아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효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지금 액티브 RS가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LS란 차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사과부터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 트랙스 가격이 2,052만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쉐보레 측에서 아니 2,052만원이라니 무슨 철판 가격도 안 나온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우리가 이 차를 파는데 큰 지장이 생긴다, 나중에 갑자기 가격 올린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실망감 느낄 거냐, 정말 우리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다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맞았죠. 액티브 RS 그 외에 LS 트림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LS 트림 2,052만원 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격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쉐보레 담당자조차 이 가격이 현실이라고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자동차인지, 가성비가 얼마나 뛰어난 자동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다양한 차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나랑같이 노란색 나랑같이 노란색이 여기 있네요. 아, 노란색 너무 좋은데 이게 그냥 노란색이 아니고 겨자색, 머스타드색 같은 노란색이네요. 이 현대차가 예전에 소나타로 내놨다가 망해버린 색 BMW M3는 완전 성공한 색, 그런 색인데 쉐보레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타는 차는 이 하얀색 차예요. 지금 하얀색 차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액티브하고 RS가 있습니다. 저희는 RS를 시승하게 됐네요. 사실 예전에 트레일블레이저랑은 어떻게 이걸 구별할 거냐 이랬는데 지금 직접 보니까 완전 달라요. 이래서 이 차를 SUV라는 표현을 안 쓰고 크로스오버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길고 늘씬하고 그리고 꽤 납작한 자동차네요. 실제로 타보고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타시죠. 오, 아이폰 케이블을 줬어요. 이걸 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이폰 케이블을 줬느냐, 카플레이가 지원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차는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을 합니다. 케이블을 두 개를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차는 무선 카플레이를 지원합니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하고요. 분영돼? 이야, 이게 왜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차에 연결시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페어링 하겠습니까? 연락처 동기화 할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 USB로 한번 이 차에 꽂았다가 풀면 그러면 얘가 무선 카플레이 할 건가요? 물어봐요.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무선 카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 이야, 그것도 아주 심리스하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순간에 그냥 딱 해주네요. 이야, 계기판, 우와, 계기판이 디지털 계기판으로 마치 무슨 게임 화면처럼 이렇게 보여요. 여기 거울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얼굴이 그냥 보여요. 여기도 보이네? 이야, 반사가 되는 거는 조금 거슬리는데 정리가 됐었다면 정말 완벽했을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이어 붙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넉넉하게 보이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약간 플로팅 느낌도 주고 있어서 아, 이런 것들도 지금 쉐보레가 완전히 달라졌네, 예전의 쉐보레 생각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상대적으로 좀 작긴 합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8인치에 불과하고요. 이쪽에 있는 건 11인치 정도. 그러니까 현대기아에 비해서는 조금씩 작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작다는 게 전혀 아쉬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넉넉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블랙 하이글로시를 여기다 입혀놓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은 화면에 이렇게 안쪽에 이 디스플레이 영역만 살짝 떠보이게, 그리고 디스플레이 자체도 검정색 테마를 주고 있어서 디스플레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베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모를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약간 저렴한 제품을 썼지만 뭐 디자인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이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시프트 다운을 하고 싶어요, 막 달리고 싶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버튼,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시프트 업 다운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예전에 제가 쉐보레 엔지니어한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패들 시프트 여기다 왜 안 달았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에서 이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3%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97%가 필요 없는 걸 왜 여기다 붙이냐, 여기다 붙이면 됐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여기다 붙였으니까 3%밖에 사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패들 시프트 대신에 이쪽에서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게 해놨고요. 이걸 하나 당겨서
L 모드일 때만 작동이 됩니다. L이라고 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리미트예요. 기어를 3단에 놓고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2단에 놓고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이런 뜻이고, 시프트 다운은 할 수 있어도 업은 할 수 없다. 미리 시프트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프트를 좀 낮춰서 좀 더 가속되게 해보는데요, L이 충분히 낮춰져 있어도 그 말을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한계까지만 그렇게 제공을 할 거고, 만약에 내가 그 RPM을 넘어서면 그냥 시프트업 해버릴 거야.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6단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6단 자동 변속기 지금 시내 구간에서 사용해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때는 6단에서 요거 한 단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약간 과속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시속 100km로 갈 때 이 RPM이 지금 2000 RP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시속 110km에서 한 1800 RPM 정도로 가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면 과속은 하면서 연비운전은 또 하고 싶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조금 RPM이 높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 거리를 주행할 때 그냥 크루징을 조금 빠른 속도에서 하겠다는 분들에게 6단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대부분 시내 구간을 운행할 때는 6단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단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엔진이 RPM을 좀 높였을 때 엔진 굉장히 걱정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박진감 넘치고 좋은 엔진인데요, 139마력 22kgm의 토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출력이 그다지 아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차에는 건장한 남자 셋이 타도 충분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엔진이에요. 뭐 이거 갖고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레이서거나 음매 운전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셀토스가 거의 80마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차만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한 자동차예요. 우리나라라는 시장은 굉장히 독특한 시장이죠. 현대기아가 싹쓸이하는 시장.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가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차들도 되게 많아요. 그 중에 기아 셀토스는 너무 강력합니다. 일단 출력이 180마력이 넘잖아요. 8단 자동 변속기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실내 공간도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 차는 약간 SUV 느낌이 강하고, 이 차는 SUV라기보단 CUV 느낌이 강해서 아마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셀토스는 일단 뭐 출력이나 공간이나 SUV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 수 위로 어쨌든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차 제대로 길을 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은 살짝 들긴 하네요. 어쨌든 이 차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훌륭한 자동차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가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2052만 원에 나왔네요. LS 트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나올 줄 몰랐는데, 최근까지 쉐보레의 여러 차들을 보면 LT 트림이 기본이었고, 그래서 액티브 RS 세 가지 정도의 트림을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LS라는 트림이 나오게 되면서 이 쉐보레 관계자들조차 충격에 빠뜨리게 한 그런 가격 정책이라는 거예요. 마케팅 팀에서 정말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차 세일즈를 위해서는 무조건 2052를 맞추겠다라는 그런 의지 같은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052만 원에 이 차를 사게 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이 차를 주력으로 사는 분들은 아마 LT 이상으로 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2,700만 원이 넘습니다. 셀토스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시승차예요. 그래서 이 차는 가장 저렴한 2,050만 원짜리 차를 사는 사람도 그다지 없겠지만, 가장 비싼 2,700만 원짜리 차를 사는 사람도 뭐 그다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차 가격을 2,500만 원 정도, 아마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정도의 가격, 이 정도에서 이 차를 구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우리 자유로로 들어왔으니까 해봐야 될 게 있죠. 자유로에 들어왔으면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에 차선 이탈 방지는 있어서 살짝 이렇게 튕겨주는 부분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잡아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쉐보레 같으면 차로를 넘어가려고 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게 꺾어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가고 계속 팅팅팅 이렇게 튕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사뿐히 들어와서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게 차로를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들어오기 싫어서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이 미국에 있는 슈퍼 크루즈라고 하는 기능, 이 기능하고 옵션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오려면 슈퍼크루즈를 같이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슈퍼크루즈 대상이 아니죠. 일단 지도가 해외로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긴 하네요. 아쉽긴 하지만 핸들은 자기가 잡아야지. 핸들 잡으면 되지 뭐. 같이 브레이크 안 밟고 가속 페달 안 밟고 알아서 이렇게 운전해 주면 고맙죠. 이 정도면 고맙습니다. 자, 한번 오디오 한번 들어보죠. 오디오. 오디오도 뭐 나쁘진 않고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오디오 리모컨, 이 위쪽에 오디오 리모컨이 없죠. 오디오 리모컨이 없어서 뭔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현대에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이 GM이라든지 르노라든지 이런 데 오디오 리모컨들을 보면 리모컨 스위치를 뒷면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어요. 뒷면에 배치해서 볼륨 스위치 같은 걸 오른쪽 위쪽으로, 다음 곡은 왼쪽 위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되는데 위에서 보고서 누를 필요 없고 그냥 손이 닿는 대로 누르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엔 아주 독특한 부분인데 시동을 끄면 다 블랙아웃 처리가 되면서 요거 하나만 딱 보여요. 요거 조금 웃기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볼륨을 낮추고 싶어 라고 하면 리모컨을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 리모컨이 있는 건 좋은데 리모컨에 뮤트 버튼이 없어요. 뮤트가 없으니까 한 번에 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번에 낮출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조작할 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있어서 직관적이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 차는 어쨌든 소형이라는 걸 감안하고도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통풍 시트가 조수석에도 제공됩니다. 켜세요. 이거 있으면 써야지. 이거 훌륭합니다. 이거 미국에 없는 기능이에요. 열선 핸들도 있고요, 통풍 시트 있고 열선 시트 있고 다 있습니다. 3단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이글로시로 만들어서 이 버튼도 굉장히 반짝반짝 예쁘게 만들어진 것도 인상적이네요. 사실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면 버튼들이 사라진다, 버튼들이 사라지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디스플레이 버튼이더라도 이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버튼이 항상 그 위치에 있으면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버튼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그리고 위쪽에도 일정하게 이렇게 있어서 이런 것들 눌렀을 때 그 어떤 기능들을 할지 너무나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굳이 버튼으로 따로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그런 메뉴 구성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걸 눌렀을 때 바뀌어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메뉴 여기 있으면 되는데, 그죠? 요거 여기 있고 메뉴 있고 메뉴 있고 메뉴 있는데 왜 얘는 메뉴가 사라지나? 이상하죠. 그리고 TC 자체가 왜 메인에 뽑혀있나? 메인에 뽑혀있을 일인가? 되게 재밌는 게 이 메뉴는 그냥 아주 쉽게 버튼 하나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버튼 하나로 들어오는 버튼이 없습니다. 이걸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을 눌러야 여기로 들어올 수 있어요. TC를 빼주고 차할지 모르겠지.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됐을 것 같은데. 자, 이 차 그래서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나? 저희가 주행한 동안 연비는 최고 14km/L, 평균 10.6km/L. 이 정도면 뭐 양호한 것 같은데요. 공인 연비가 12km/L였으니까 그와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저희가 시승하면서 공회전하는 경우도 꽤 있고 급가속하는 경우도 꽤 있는 걸 감안하면 아마 실제로 주행해 보시면 12km 넘는 주행 연비도 충분히 기록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특별하게 뭔가 꾸미지 않고 저렴하게 자동차를 만들면 어떤 차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요인들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충분히 잘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한 것, 그게 바로 이 차 트랙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차들 보시면서 아마 당혹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기자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 굉장히 독특한 장르의 자동차이기 때문이죠. SUV로 알고 왔는데 SUV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차를 뭐라고 부를 거냐? 해치백? 해치백도 아니잖아. 이 차는 뭐냐 도대체? CUV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정확하게 이 장르의 자동차는 없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사진 찍어 놓으면 잘 몰라요. 사람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 차가 얼마나 납작하고 기다란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묘한 느낌이 들죠. 사진으로 봤을 때랑 실제의 비례 관계가 조금 달라요. 이것과 같은 형태의 자동차는 지금까지 없었다 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새롭다는 느낌이 들면서 만족감이 큽니다. 특히 컬러를 한번 놓고 볼까요? 노랑, 나랑 같이 노랑색,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색은 검정색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
아니 검정색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 트레일블레이저도 검정색이 예뻤는데 사실 쉐보레가 이 검정색을 잘 뽑는 것 같죠. 굉장히 터프한 느낌의 그런 전면부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검은색하고 조화가 됐을 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RS 트림도 아니고 액티브거든요. 사실 전면부를 완전 블랙으로 처리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하이글로시로 커퍼색으로 반사를 시켜놨는데 이게 대비가 지금 절묘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야, 역시 디자이너들 대단합니다. 지금 RS 트림 같은 경우는 여기 크롬이 있기 때문에 이런 RS 트림은 아래쪽을 그냥 블랙 하이글로시로 처리하고 있지만 액티브는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의 액센트를 주는 형태로 디테일을 잘 손봤습니다. 디자이너한테 박수 쳐주고 싶네요.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자동차를 이렇게까지 멋지게 꾸며낸다는 거, 아, 대단합니다. 이 RS와 일반 모델 액티브의 차이를 한번 여기서 보시죠. 이게 RS고 이게 일반 모델입니다. 일반 모델을 보면 휠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검정이니까 작다는 티가 나지 않죠. 상대적으로 좀 큰 휠을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단 자세히 보면 조금 더 크다는 걸 느끼실 수 있지만 액티브도 충분히 괜찮은 차로 보여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RS와 액티브 차이 중에 하나는 RS는 블랙 하이글로시 천장이고 액티브는 이렇게 그냥 바디 색깔 천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색도 이쪽 RS는 앞쪽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액티브는 없습니다. 검정색 차는 어차피 천장이 블랙이야. 그러니까 블랙 하이글로시로 바뀌는 것도 없고요. 어차피 앞에 크롬 부분이 잘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 RS와 일반 모델의 차이가 검정색은 거의 없는 거죠. 이 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루엣 다 예쁘죠. 근데 가장 특이한 부분은 뒤쪽에서 바라볼 때의 실루엣인 것 같아요. 굉장히 대각선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깎아놔서 SUV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쿠페형 자동차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트렁크를 보여줍니다. 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전동식 파워 테일게이트. 아, 이런 것들이 된다고요. 오, 괜찮네요. 지금 봤을 때는 골프백을 대각선으로 넣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2개 넣을 수 있겠고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 소화기를 넣기 위한 소화기 고정 장치가 있는데 소화기를 따로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쪽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 스페어 타이어를 넣기 위한 공간인데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지는 않고요. 타이어 수리 키트가 지금 이 시승차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나중에는 타이어 수리 키트를 넣어줄 것 같네요. 여기만 커버를 잘해도 방음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이 아래쪽에서 약간 울림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애프터마켓에서 바꾸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뒷좌석을 폴딩하게 되면 6대4로 폴딩할 수 있고요. 스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싣고 이쪽 편은 두 사람이 타고서 스키장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는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4대2대 4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의 급의 자동차에서는 이 정도라도 감지덕지 감사합니다. 약간 평탄화가 필요한 어쨌든 소형 SUV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앉을 수도 있죠. 이게 사실 해치라는 것 자체가 주는 장점은 너무나 커요. 해치를 펴고 여기 앉았을 때 충분한 공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요즘 차박까지는 아니어도 차크닉 같은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차크닉을 할 때 좋은 좌석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약간 아쉬운 점은 타이어 고르는 소음이 좀 있다는 거였어요. 타이어를 가만 보니까 구디어 어슈어런스라고 하면 거의 구디어에서 가장 저렴한 타이어, 거의 택시 타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 야, 이거 좀 아쉽죠. 그래도 RS에는 조금 더 좋은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쪽의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프로 컨택트 TX를 쓰고 있네요. 타이어 자체는 나쁘지 않은 타이어인데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만 더 타이어를 저소음 타이어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차의 정숙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에요. 여기 보면 주먹이 이렇게 들어가죠. 하나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데 앞부분도 이렇거든요. 공간이 좀 넉넉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타일이 막 굉장히 헤쳐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오프로드를 더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느낌입니다. 좀 험난하게 주행해도 이게 휠하우스에 간섭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이렇게 좀 넉넉하게 뽑아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쪽 노란 차를 보면 그런 게 조금 더 두드러지는데요. 약간 떠있는 느낌이 좀 들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튜닝을 통해서 이 차의 높이를 낮추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경사스러운 자리에 차 한 대가 있습니다. 약간 쭈글해 보여. 죄송합니다. 트레일블레이저가 원래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확 죽네. 이거 큰일 났는데 저렇게 조그맸어? 그러게요. 차가 엄청 작아 보이네.
지금 트랙스하고 비교하니까 트레일블레이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고 앞뒤로 좀 짧습니다. 그런데 높고 짧으니까 차가 더 작아 보여요.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에 비해서 트랙스가 얼핏 봤을 때는 더 윗급의 차가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낮은 급입니다. 실제로는 더 저렴해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트레일블레이저 살 바엔 트랙스 사지 라는 분들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가는데 20분, 오는데 20분. 그 안에 시승을 다 해야 되고 2인 1조로 타기 때문에 제가 시승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밖에 없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가장 놀라운 점은 레그룸이 어마어마하게 길다는 거.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아요. 시트 포지션이 낮아서 SUV에 앉은 느낌은 적어도 아닌 것 같아. 이래서 이 차를 CUV라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인데요. 세단 뒷좌석에 앉은 것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의 느낌. 일단 공간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중요한 건 승차감일 텐데 승차감이 어떤지 조금 주행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공회전의 진동이 조금 있긴 한데 납득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차의 엔진은 1.2 엔진인데 트레일블레이저에도 초기에 있다가 나중에 사라지게 된 엔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들어왔을 때 이게 충분할까?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자동차들 엔진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낮은 편이긴 하지만 이 차의 무게가 그만큼 가볍고 이 차가 그만큼 또 에어로다이나믹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괜찮을 수 있죠. 일단 그보다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건 진동이 조금 있다. 움직일 땐 괜찮은데 공회전 진동이 조금 아슬아슬한 수준이에요. 누구는 조금 언짢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렇게까지 거슬리진 않는 정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 뒷좌석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일단 기존의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에도 사실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뒷좌석 에어벤트. 뒷좌석이 지금 에어벤트가 있어서 히터를 켜거나 에어컨을 켰을 때 이 에어벤트를 통해서 조금 더 시원한 바람이 잘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USB도 USB A 타입, C 타입 둘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이 어느 쪽에 있든 간에 내 폰을 충전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수납 공간들 제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 1.5L 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옆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 세워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포켓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는 포켓이 있고 왼쪽에는 포켓이 없어요. 포켓도 원가 절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포켓은 하나만 있어도 요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상으로도 뭐 더 깔끔하게 보이는 면도 없진 않아요. 옆쪽에는 또 이런 식으로 팔걸이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팔걸이의 폭이 꽤 넓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이 서로 이 팔걸이 내 거라고, 아니야 내 거야 이러면서 싸우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둘이 같이 팔을 올려도 괜찮을 정도의 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넓은 팔걸이를 갖고 있으면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뒷좌석에 앉았을 때 3명이 뒷좌석에 앉을 때 가운데 앉은 사람이 그래도 앉을 만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기아차는 이 뒷좌석 공간을 2명이 앉기 편한 자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뒷좌석에 2명 이상 탈 일은 거의 없어. 1명이거나 2명이야. 이게 합리적이긴 하죠. 그러면 세 번째 만약에 사람이 타게 되면 그럼 그 세 번째 사람은 엄청나게 불편하게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기아는 이 두 좌석을 잘 만들기 위해서 두 좌석을 온폭 파놓고 가운데를 좀 불편하게 좁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죠. 평소에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애가 생겼을 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차는 가운데 못 앉죠. 근데 쉐보레는 그래도 가운데다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카시트 2개를 넣고도 가운데 앉을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헤드룸이 넉넉한 것도 이 차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머리 닿으려고 해도 닿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전혀 아쉬움이 없고요. 천장 공간은 지금 너무나 넉넉하고 가장 키가 큰 사람이나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이 넉넉한 공간 그리고 조절 범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랙스하고 우리나라 트랙스는 그 포지션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의 트랙스는 역시나 쉐보레 엔트리 모델이지 이 차 말고도 차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차종 중에 하나니까 가장 저렴한 모델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런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정이 달랐어요. 중국은
이 차 하나가 엔트리 모델이기도 하고 이 위에 있는 트레일블레이저 역할도 함께 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내놓으면서 약간 중국 시장과 비슷한 옵션들을 이 차에 함께 집어넣게 된 거죠. 우리가 살짝 걱정했는데 사실 그렇게 걱정한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모습은 그래도 뭐 괜찮아. 그런데 뒷모습이 너무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나와서 보니까, 그리고 거리에 주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쁩니다. 괜찮은데? 뒷모습도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예쁜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가 봤던 모습들은 미국형 트랙스였잖아요. 근데 미국형 트랙스는 뒤쪽에 LED 램프가 박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트랙스는 뒤쪽에 LED 램프를 전 트림의 기본으로 장착했고요. 그리고 안테나도, 미국에 있는 안테나는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올라와 있는 그런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샤크테일 안테나를 집어넣으면서 훨씬 더 스타일을 예쁘게 만들어 놓기도 했네요. 그런데 단점도 없진 않습니다. 일단 이 차의 앞좌석은 어쿠스틱 윈드실드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윈드실드는 이중 접합 유리를 쓰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중 접합 유리 가운데 들어가는 그 필름을 어쿠스틱 필름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흡음을 더할 수 있는 필름을 넣어서 앞좌석의 앞유리는 차음 유리를 사용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측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뒷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뒷좌석에 앉으면 앞좌석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뒷좌석은 조금 더 풍절음이 들려지고요. 바퀴 구르는 소음이 꽤 느껴지는데, 이 바퀴 구르는 소음은 어쨌든 이 차가 CUV 형태고 뒤쪽에 화물칸과의 격벽이 없다 보니까 뒤쪽에서의 소음이 그대로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뭐 자동차 회사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타이어가 또 중요합니다. 타이어가 일단 소음이 적게 나는 타이어를 찾아서 그걸 선택하시면 뒷좌석에서 조금 시끄럽다고 느끼는 부분이 훨씬 조용하게 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후면 구르는 소음이 꽤 들려온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콘크리트를 벗어나 볼게요. 네, 이런 정도로 소리가 바뀝니다. 자, 콘크리트에서 느끼는 그런 소음,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느끼는 소음이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어쨌든 이 타이어의 차이, 이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야, 진짜 밖에서 들을 때 소리가 조금 더 크네.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있어서 운전할 때 훨씬 조용했는데 밖에 나오니까 조금 엔진 소리가 들리기도 하네요. 이 이테크라는 엔진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엔진 자체도 뭐 전동화를 시키면서 연비와 성능, 내구성까지 갖춘 엔진이라고 합니다. 1.1L 밖에 안 되는 엔진이라니, 생각해보면 아반떼가 1.6이잖아요 야, 그렇게 작은 엔진으로 어떻게 차를 굴리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그 작은 엔진으로 충분히 잘 달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쉐보레, 말리부도 없어지고 스파크도 없어지고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뭘 팔겠다는 거냐? 라고 했는데, 이런 정도의 가격에, 그리고 이런 정도의 상품성에 내놓은 트랙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제대로 차를 팔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